나왔네. 그러니까 시험이 너네가 몰라 뭐 어렵다고 할지 이게 사실 기출문제 보는 것도 사실 효과가 있긴 한데 선생님이 다르면 또 큰 의미가 없긴 하지만 이렇게 너네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건 학교 기출문제 파악하면 좋으니까. 아까부터 그냥 얘가 깜빡깜빡거리네. 됐다. 자 그러면 그리고 가와나야 되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마 이 정도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으면 이 시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했을 거야. 자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자, 이 가가 시선의 이동이 있는지 보자. 자, 시상의 전개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시상이라는 건 이 이야기가 시가 어떤 구성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거네요. 근데 봐봐, 얘 시선의 이동 있나요? 그치? 예를 들면 뭐 처음에는 뭐 고양이를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사슴을 보다가 혹은 먼 곳을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보다가 먼 곳을 보다가 없기 때문에 즉 가는 아닌 거네. 그 다음에 가는 반복적으로 청자를 부른다. 누구야? 가 있는데 아마 그게 김소월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어. 뭐 누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하고 초혼이라고 죽은 사람 이름을 계속해서 내가 부르면서 그 사람의 잃은 슬픔에 대해 울부짖는 시가 있어. 아마 그 시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선시를 썼을 수도 있겠다 선생님이. 근데 청자는 누구 듣는 사람은 청자는 있긴 하죠. 그치? 당신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만약에 부른다라고 하려면 당신은 누구야? 라는 혹격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자를 부르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 항상 선지 확인할 때 뭐 하라 그랬어? 끊어내라 그랬습니다. 음성상징어를 일단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는지 확인하고 우리 웬만하면 음성상징어를 사용하면 사실 대상은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 맞아. 그러면 여기서 이 지문에서 음성상징어가 사용되는지 봐야 되겠다. 음성상징어는 뭘 음성상징어라 그래? 의성어랑 의태어. 그지? 의성어하고 의태어 합해서 음성상징어라고 한다. 그럼 나에서는 음성상징어가 있니? 여기서는 여기 그지? 맞아요. 여기 나와 있네요. 의태어, 음성상징어, 하롱하롱. 되게 열심히 시험지에다가 적어놨는데 왜 이분이 82점밖에 못 받았을까? 뭘 틀렸나 한번 보자. 어렵게 나왔는지. 그럼 3번은 맞다. 그다음에 나는 밝음과 어둠의 대립적 구도를 사용해서 시상을 전개했다. 밝음과 어둠의 대립적이다. 그러면 약간 색깔이 어둡다, 밝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요. 즉 꽃이 떨어지고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진다에 관한 내용이니까 밝고 어둠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와나는 자연물을 활용해서 삶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다. 얘는 나는 해당이 맞겠지만 그지? 먼 후일은 아니기 때문에 틀렸네. 그럼 얘가 이제 3번, 2번을 틀렸으니까 봅시다. 여기서도 지금 교과서 외 지문이 또 나왔단 말이야 너네가.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프린트에 안 줬을 수도 있어. 2랑? 응. 너 1학년 때 있었어? 이거? 그래 있네. 그럼 1학년 때 나온 거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네. 그 지문을 한번 보자.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리더라.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무른 고양이 입술에 봄의 졸음이 떠올라라. 자, 이건 지금 뭐여서 우리 봄을 뭐에 빗대서 표현했었다? 고양이에 빗대어 표현한 시였다. 그러면 운율 형성 방식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가에서 할 수는 우리 가에서 운율 형성이 뭐였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며 하고 사문보의 운율 형성 방식이 있었고 또 가에서는 운율 형성이 뭐가 또 있었어? 맞아요. 먼 훗날 문장 구조지 그지? 뭐 하시면 뭐 놀아. 그지? 뭐 하시면 뭐 놀아. 뭐 하면 뭐 놀아. 그렇네. 근데 얘도 지금 고양이로 소리다. 그거랑 유사하겠네. 왜냐면 제가 사문보가 될 것 같지 않아.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 이것도 사문보 될 것 같기도 한데.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그럼 한번 가장 적절한 거니까 확실하게 맞는 걸 찾아봐야 되겠네. 자, 다양한 음성 상징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음성 상징어 의성어 의태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에도 없고 그죠? 예시도 없으니까 얘는 확실히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시행에 연속적인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주고 싶다. 얘가 지금 2번을 해가지고 틀렸거든. 뭐가 틀렸냐면 동일한 시행이라 그러면 어떤 한 문장, 즉 한 줄이 똑같은 단어 그 줄이 반복이 돼야 돼. 이건 동일한 시행이 아니고 이거는 문장 구조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틀린 거네. 네, 맞네요. 유사 문장 구조 반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 그러면 지금 먼저 문제가 가의 어떤 운율 형성 방식의 특성을 반드시 묻는 문제가 나올 거다. 만약에 이거와 유사한 거를 다 1학년 때 배운 거랑도 나올 수 있다. 혹은 아니더라도 운율 형성 방식은 서술형으로라도 항상 나올 수가 있다. 그런 거 생각을 해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가에서 말하는 당신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이런 것도 은근히 또 어려울 수 있어. 자, 당신은 말하는 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 맞네요. 말하는 이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해서 당신의 잘못을 질책하고 있다. 아니죠. 말하는 이가 질책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지 너 나 잊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질책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말하는 이는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 말하는 이는 자신을 떠난 당신을 원망하며 당신을 잊기를 소망한다? 아니에요. 계속해서 당신을 잊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얘는 틀렸네요. 그지? 줄곧 말하는 일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였다는 당신의 본심이 나타났다. 이건 뭐가 아닌 거야? 당신이 아니고 시적 화자의 본심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기획하고 디귿. 사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가나다라 뽑는 게 이게 서술형은 아니니까 다양히 없는데 이제 이렇게 뭐 몇 개를 고르시오가 아니라 이렇게 몇 개 골라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지? 그 다음에 헷갈리게 만들면 이런 문제가 은근히 어려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선지는 확실하게 잘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 시적 화자의 특징도 알아야 되겠네. 그럼 운율 형성 방식, 그다음에 시에서는 이 시적 화자의 특성, 그다음에 이 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기억해야 되겠지. 그다음에 기응, 미음에 관한 건 요거는 낙화니까 넘어갈게요. 표현 방법은 늘 4점짜리네. 그다음에 이상한 선생님. 쭉쭉쭉 넘어갈까.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거 좀 디테일하게 문학 작품에서 하나하나 가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을 묻는 거네. 그리고 너네 이거 항상 시험 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위 부분에 드러난 부분이야. 그래서 너네가 본문에 있는 거 중간에 어떤 문단이 빠져서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 문제만 읽으면 안 돼. 반드시 시험 때도 본문을 읽어야 돼. 가는 간접 제시 방법으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다. 그지?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자, 직접 제시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성격이야. 저 사람은 어떻다라고 서술자가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여기서는 지금 서술자가 어떤 서술자였어? 이 서술자의 특징이 그치,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삼고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사실 저 선생님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의 의도를 정확하게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저 선생님의 행동을 어떻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낼 수밖에 없어. 그러니 간접 제시 방법이겠죠. 여기서는 외모 이런 거겠지, 그지? 즉 박 선생님의 외적인 외모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다라는 걸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인물의 태도를 대비해서 시대적 형식에 대응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그 부분이 있는지 볼게요. 자, 나에서는 맞아요. 아까 그 선생님은 어디든지 원래는 뭐 일상생활서까지는 일본말을 쓸 필요는 없지만 굳이 일본말을 안 써도 되는 상황에서 일본말을 쓴다. 하지만 강 선생님은 뭔가 공적인 자리에서는 일본말을 쓰더라도 웬만하면 한국말을 조선말을 쓰도록 쓰는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시대적 현실에 대응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다. 일본을 맹신하다. 맹신하다라는 거는 정말 신처럼 받들게 모신다는 거야. 그거를 추정했던 박 선생님의 태도가 변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이 해방이겠네, 그지? 드러나 있네요. 그러면 3번도 맞고요. 자, 인물의 내적 갈등. 자, 이것도 선생님 되게 쉽게 문제가 냈네. 이 시에서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게 자기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잖아. 그지? 1인칭 관찰자 시점이기 때문에 얘는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이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관찰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내적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있는 거겠지. 그지? 강 선생님하고 박 선생님 사이에. 그래서 내적 갈등 틀렸다. 그다음 풍자를 통해서 박 선생님의 말을 희화화하며 비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 풍자라는 건 이 전반적인 이 소설의 주된 표현 방법이 풍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 풍자는 뭐야? 등장인물을 어떻게 희화화해서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등장인물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즉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 4번 풍자를 통해 박 선생님 말을 희화화한다. 비판의 효과를 높인다. 맞습니다. 결국 이었던 풍자의 의미 너네한테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건 어려운 거 없겠지, 그지? 자, 강 선생님은 현실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강 선생님은 정신적인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 중요시한다. 다 지금 강 선생님에 관한 얘기가 아닌 거지, 그지? 강 선생님은 해방 후 조선의 미래에 희망을 품고 기뻐했다. 그치? 그래서 사실 박 선생님 보고도 그렇게 사실 친일 대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같이 뭐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게 뭔가 기대적인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거겠지, 그지? 박 선생님은 해방 후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에게 죄책감을 느꼈다. 그랬다면 이 사람을 기회주의자라고 하지도 않았겠지.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아니고 해방 이후 박 선생님은 일본에 협력했던 다른 조선인들을 비판하였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서술상의 특징. 자, 묻는 거 요거 꼭 기억해야 되겠네. 이거는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겠다. 이 부분이. 서술자인 나가 중심 인물인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을 관찰하고 있다. 맞죠? 어리숙하고 순진한 인물인 주인공인 나가 주인공인 나라 해서 틀린 거네. 그지? 그래서 이건 틀렸다.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의 외모와 성격을 대조하고 있다. 자, 비유적 표현 아까 여기 앞부분에 외모가 있었지. 그지? 그 안에 어떤 부분이 있었어. 뭐와 같다. 내가 어디 갔냐. 마치 왕방울 같은, 그지? 요런 것도 다 비유적 뭐뭐 같은 직유법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비유적 표현으로 들어가서 등장 외모와 성격 대조하고 있는 거 맞는 말이네요. 박 선생님의 외모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해서 대상의 부정적인 모습 부각하고 있다? 맞는 말이네. 서술자인 나는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린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사실 박 선생님이 왜 해방 전에는 일본을 그렇게 찬양하다가 또 해방 이후에는 왜 그렇게 또 미국인들을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이 아이는 정확하게 박 선생님이 비판 포인트를 몰라. 근데 그걸 관찰하면서 우리는 그걸 아는 거지. 그지?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기읍, 디귿, 리을이네요. 그죠? 자, 윗글을 읽고 탐구학습 주제를 정해주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조국을 잃은 슬픔과 절망 그것을 문학으로 이겨내는 방법 현실의 문제에서 담담하게 자, 탐구학습 주제는 여기서 핵심 주제가 뭐야? 기회주의자잖아. 그지? 어떤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국이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탐구학습의 주제인 거잖아. 주제랑 관계되어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조국 잃은 슬픔, 절망.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 해방 이후에 또 모습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그 얘기는 찾을 필요는 없겠고요. 현실 문제에 담담하게 순응하는 인물, 그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정서, 우리는 여기서 순응하는 인물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지? 순응하지 않고 기회주의자처럼 이 현실에선 이랬다가 저 현실에선 저랬다가 기회주의자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바뀌는 그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물 맞네요. 이 주제에 관한 즉 박 선생님에 관한 포인트를 찾는 게 가장 좋겠지. 여기서 박 선생님 이런 모습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효과는 무엇일까? 그러면 이 문학 작품의 핵심 키워드가 뭐니? 주제가 뭐니? 기회주의자. 그 다음에 어떤 표현 방법을 주로 사용했니? 풍자를 사용해서 주제를 부각시켰다. 그거랑 관계되는 답을 찾으면 되겠네. 근데 이것도 지금 봐봐. 나머지 선지를 봐도 그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지? 약간 박 선생님도 현실에 순응한 거 아닌가? 너네 그렇게 답을 찾으면 국어는 정말 답 찾기가 너무 어려워. 자, 이 질문에서 묻는 게 뭐겠어? 자, 이 글의 주제를 너네가 알고 있니? 그 다음에 이 글의 주된 표현 방법이 뭔지 너네가 알고 있니를 묻는 거기 때문에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라고 하더라도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 그러면 이 주제랑 연결되고 주된 표현 방법에 연결되는 걸 찾아서 답을 골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상한 선생님인 소설이라는 장르. 자, 우리 이거 항상 나온다 그랬다. 소설의 장르의 특성. 너네 지금 학교 풀 때는 설명을 안 해놨단 말이야. 학교 선생님 혹시 필기는 해줬니? 소설의 특징 이런 거?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보세요. 학교 필기에서도 보면 아마 선생님이 있었어? 조금 그래도 있네. 여기 적어놨네.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는 유형의 문제네. 즉 소설의 장르의 특성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겠다. 일단 소설은 창작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겠지. 당연히 그 사회적 이게 판타지 소설이 SF 소설이 아닌 이상은 그 창작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반영을 할 거다. 다음 작가는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다.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운율과 같은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문장으로 풀어쓴다. 이게 산문성이라 그러지? 그지? 우리 소설은 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사시가 아닌 이상은 산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인물, 사건, 배경 등을 갖추고 일정한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 즉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성이 있단 말이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구성을 가지고 구성의 3요소는 반드시 이 이야기가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인물, 사건, 배경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글쓴이의 생각, 경험 등을 기록한다. 이거는 개인적인 특성이 드러난다는 뭐에 관한 특징이 수필에 관한 특성이네. 의외로 되게 요거는 어렵지 않게 나오긴 나왔네요. 그래도 선생님이 필기했으면 소설의 특성, 갈래의 특성 묻는 문제 나올 수 있겠네. 혹은 우리 아까 시랑 얘랑 비교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시라는 갈래 특성, 그 다음에 소설의 갈래 특성 기억을 해볼게요. 시는
누구야? 거기 나오는 시적 화자가, 그지?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을 뭐 운율이 있는 언어로 함축적으로 뭐야? 정서를 노래한 걸 시라고 한다. 그래서 시의 특성은 운율이 있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음악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실 그 음악성이 운율을 말하거든요. 근데 시도 소설과 똑같이 또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정서나 그 주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소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산문성 이런 것도 있지만 허구성이 특징이지만 허구지만 또 진실성이라는 특성을 또 가지고 있어. 진실성이라는 건 뭐냐면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다 만들어진 가짜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 당시에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기 때문에 삶의 진실이 뭔지 알려준다는 얘기야. 이게 다 가짜 얘기지만 이게 너무 가짜면 안 보겠지. 그리고 소설을 왜 읽겠어? 작가가 가짜로 이야기를 만들었지만 그 안에 그래 삶의 진실을 알려준다는 얘기야. 아 그래 인생이란 이런 거지. 이 책에서도 그래 이렇게 기회주의자는 물론 뭐 자기가 어렵지 않게 살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것인가?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윗글에 나타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 요거는 지금 역사 문제처럼 나올 수도 있네. 그러니까 이건 본문을 잘 읽으면 확인할 수 있는 거긴 하겠죠. 일제강점기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국어라고 하였군. 그렇지. 해방 이후에 국민들은 공출이라는 형식으로 쌀을 정부에 내놔야 됐군. 강 선생님을 빨갱이로 몰린 거 보니 해방 이후 자익과 우익의 이념이 대립이 있었겠군. 그리고 이건 지금 약간 역사 문제이기도 해. 너네가 본문을 내용을 그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연계해서 보지 않으면 이 문제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었겠네. 박 선생님이 미국에 협조하는 것은 해방 이후 미국이 우리나라를 원조해주며 영향력 키워나갔다. 다음 일본 정치 때 일본이 우리 민족을 억압하기 위해서 조선말을 금지해서 모든 조선 사람이 언제나 일본말 사용했어. 사실 어떤 우리 선지는 이게 모든이 나오면 이게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이제 틀린 답인 거지. 그지? 언제나 일본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장소에서는 일본말 사용하고 일상적인 어떤 이야기는 조선어를 사용하긴 했다. 그것까지 다 단속할 수는 없으니까. 자, 여긴 지금 8.1의 물고와 관련된 거와 또 선생님 여기 시 외부 지문이 또 나왔어요. 아마 선생님이 학교 프린트를 줬겠지 이거는. 자, 요 시와 이 시를 묻는 거야. 근데 이 시는 지금 평시조하고 사설시조의 차이점. 혹시 선생님 그것도 뭐 설명을 해줄지? 사설시조하고 평시조의 차이점? 그러면 그거 지금 형식상의 특성 묻는 거일 수도 있어. 지금 얘는 지금 평시조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사설시조거든요. 그럼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뭔가 갈래 특성이라기보다는 운율상의 특성, 형식상의 특성, 차이점 혹은 내용상의 차이점 묻는 게 나올 수 있어. 일단 평시조는 우리가 일단 시조라는 개념은 우리 이걸 한번 찾아보자. 얘에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자. 혹시 이거 책 갖고 있는 사람 있니? 이거 시조가 어디 있을까? 있어? 있으면 한번 찾아보자. 없어요. 없어? 네. 찾아보면 되지. 차이점 묻는 거는 중요하니까 페이지 이 페이지로 가고 여기 있다. 시조 운율 고전시가 78. 자, 고전시가 여기서 우리 시조의 특성 한번 볼게요. 찾아볼게요. 여기 나와 있네. 자, 시조 고려 후기부터 발달한 우리 고유의 정형시자 고려 후기부터 발달했다. 이것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잠시 얘기해서 이런 거 집어넣기도 해. 자, 위에 글의 갈래는 뭐 고려 초에부터 창작되었다. 혹은 조선 초부터 창작되기 시작했다. 그럼 틀린 말이고 일단 고려 후기부터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유의 정형시다. 정형시라는 건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거지. 자, 요거 형식상의 특징 평시조와 사설시조 차이점 기억을 해볼게요. 평시조는 아주 엄격하게 즉 글자 수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3장 하나 둘 세 줄에 나 6구는 이걸 하나의 구야. 한 장을 또 두 구로 나누거든. 뭐뭐뭐뭐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두 구. 총 6덩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 낱말 글자 음절 하나하나를 다 따지면 45자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10% 정도 되는 내외가 기본형입니다. 그다음 일반적으로 글자 수가 3글자 4글자 반복되건지 4글자 4글자가 반복되고 한 장을 4번 끊어 읽습니다. 그래서 근데 반드시 평시조와 사설시조에 공통점이 있어.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발달해서 평시조 형식에서 보통 2구 이상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지 이 덩어리가 이렇게 더 길어진다는 얘기야. 근데 주로 우리 아까 두꺼비처럼 마찬가지로 중장이 많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중장을 길게 적는 거야. 그 말이냐면 조선 후기에 들어서 점점 사람들이
그 할 얘기가 많아졌어. 정말 서사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3장 6구 45장 내외로 나의 정서를 설명하기가 뭔가 글자 수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뭔가 파격인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조의 형식을 벗어나진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장이나 종장이 길어지기도 하지만 주로 중장. 그 다음에 반드시 지켜야 될 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장의 첫 음보는 반드시 세 글자로 교정되어 있다더라. 그리고 내용상의 특징도 있어. 이렇게 보통 이제 그 평시조, 고려 전기에 지어졌던 평시조 같은 경우는 이제 양반들이 사대부의 유교적 중의사상, 충의사상, 자연관 담은 작품이 많고, 우리 사설시조, 조선 후기 쓰여진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거, 즉 평민들의 솔직한 감정을 담고 있다. 그래서 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비교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자, 비오자, 장독대에, 봉선아, 밥만 벌어. 자, 사음 보죠. 그 다음에 글자 수,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반복되고 있지.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세한 사연을 적어 누님께로 보내자. 누나가 그리워가지고 누나한테 편지 보내겠다는 거네. 옛날에 이 봉선화를 보니까 누님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네. 자, 얘는요 평시조고요. 얘는 사설시조다. 사설시조는 어떻게 조선 후기에 그리고 작자 미상 평민들이 주로 지었습니다. 중인 이상이. 그럼 볼게요. 자, 가에 대한 거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을 갖는다. 이거 평시조. 얘도 지금 아마 수업을 열심히 안 들었나 봐. 수업 됐을 텐데. 그러니까 얘 문제를 틀렸단 말이야. 이 시조의 기본적인 평시조의 특성을 몰라서 틀린 거야.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을 갖는다. 이거 1번이 정답인 거네. 삼음보 규칙 아니고요. 사음보죠. 우리의 고유의 정형시로 여기까지 맞아. 얘는 지금 뭘 몰랐냐면 내재율이란 말의 뜻을 모르는 거야. 자, 내재율은 정형시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에서 느껴지는 운율입니다. 은은하게 느껴지는 운율. 자, 우리 정형시는요. 내재율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 외형률. 그럼 그거는 사설시조도 마찬가지야. 사설시조도 지금 정형시조기 때문에 뭐 우리 운율이라고 하면 뭐 정형시의 외형률이라고 해야 됩니다. 내재율이라고 하면 틀려. 그다음에 종장의 첫 음보는 글자 수는 제약에서 자유롭다? 아니고요. 종장, 초장, 중장, 종장의 첫 음보는 반드시 세 글자야 된다. 이건 평시조와 사설시조 공통적인 거다. 그다음에 조선 후기에 발생한 사설시조로 아니고요. 얘는 지금 요거 나에 대한 설명이죠. 그지? 이 나에 대한 설명이 맞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지금 뭐가 틀렸냐면 1번이 맞는 거네. 자, 이제 나에 대한 설명은 두터비 설명.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대상의 모습이 해학적으로 나타났다. 자, 이중적인 거 뭐였어? 두터비였지, 그지? 약자한테는 자기가 강한 척하고 강한 자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그 모습 이중적인 거야. 그지? 그래서 이상한 선생님하고 연결이 됐겠지. 둘 다 공통적으로, 그지? 자, 두꺼비의 독백을 통해 부정적인 대상의 위선을 폭로하고 있다. 자, 우리 이 부분에서는 관찰자 시점이라 그랬어. 관찰자가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있다가 즉 손금에 보고 깜짝 놀라서 두원밭에 떼굴떼굴 구르는 걸 관찰을 했는데 그로부터 여기서부터 화자가 누구로 바뀌냐면 두꺼비의 독백입니다. 두꺼비가 자기 허장성세, 우리 사자성어 기억나지, 그지? 자기 잘난 척 하는 거야. 야, 내가 날쌔게 망정이지. 안 날쌔으면 나 저기 완전 온몸에 멍들 뻔했네 하고 자기 혼자 허세를 부리는 거야. 자, 그래서 두꺼비 독백을 통해 맞고요. 그래서 걔가 되게 뭐라 그럴까, 허장성세 부리는 게 위선이란 건 뭐야?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잖아. 혹은 부조리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 그 모습을 폭로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동물을 내세워 동물 내세운 거 맞지? 두꺼비, 그지? 인간 사회의 권력 관계. 자, 권력 관계는 뭐야? 우리가 약한 자한테는 지가 강하게 나오고 강한 자한테는 약할 수밖에 없어라는 부분을 우의적으로 나타냈다. 우의적이라는 건 돌려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 동물 이소무화할 때 그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지. 자, 그다음에 부정적인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통해서. 자, 그래서 너가 만약 정답을 너네가 고르려면 3번하고 4번이 동시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왜? 우의적은 돌려서 얘기하는 거지. 얘는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1번, 2번, 5번 중에 헷갈렸다 그러면 그걸로 너가 정답을 골랐으면 너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오답인 거야. 근데 만약에 3번하고 4번 중에 헷갈렸으면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이 둘은 모순이 되기 때문에. 자, 우의적은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얘는 직접적으로 비판한대. 근데 이건 뭐야? 동물을 내세웠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판했으면 뭐라고 얘기했겠어? 탕가놀이를 나왔겠지. 탕가놀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걔 모습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건데 얘는 동물을 내세워 사회의 권력관계를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다 뭐다? 직접적인 비판이 아니라 간접적인 비판이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다음 풍자 기법 사용했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뭐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뭐 전달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지? 풍자를 사용한 것도 직접적인 게 아니야. 걔를 희화해서, 그지? 걔를 비판, 막 욕하는 것보다, 그지? 걔를 희화해서 우리가 걔로 하여금 우리 돌려서 걔를 까도록 만들기 때문에 풍자라는 방법도 간접적으로 걔를 비판하는 거야. 자, 보기를 참고해서 모의고사 유형이네요. 자, 이거 보기를 주고 이 보기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거다. 조선 후기에 부정부패가 극심해지면서 백성의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지방의 탐관오리들은 백성에게 억지로 곡식을 빌려주고 거기에 높은 이자를 매기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땅의 세금 매긴다. 부당한 위기, 즉 지방의 탐관오리들이 어떤 부정부패가 하는 얘기네요. 근데 그래서 그래놓고도 중앙 고위 관료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자기네들이 좀 뇌물을 바쳤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자, 종장에 나타난 두꺼비의 모습은 과유불급, 우리 아까 과유불급이라 안 하고 무슨 사자성어였어, 그지? 허장성세, 허세를 부리는 거. 높은 공간인 두엄에 올라앉아 있는 두꺼비 모습을 통해서 두꺼비의 위험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거 계속해서 두꺼비 위험이 아니라 두꺼비를 희화하는 겁니다. 똥통에 올라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위험을 드러내는 거 아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어떤 그 탐관오리가 위험이 있다라는 말이 없잖아. 얘는 사실은 그런 거 아닌가? 헷갈릴 수 있어, 2번은. 근데 너네는 뭐 때문에 2번을 절대 고르면 안 되냐면 지금 보기에 어떤 단어가 없는 거야. 위험이란 단어가 없기 때문인 거야. 우리 보기에 맞춰서 쟤를 해석해야 돼. 선생님 두엄이 올라있는 거 좀 아까 위험 있어 보이지 않아?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얘는 뭐가 없는 거야. 이 보기에 이 탐관오리의 위험을 보인다. 이런 위험이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험이 드러낸다라는 말은 날 고르면 안 됩니다. 파리를 물고 있는 두꺼비의 모습을 통해서 조선 후기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짐작할 수 있겠다. 이 파리가 조선 후기의 백성들이니까 3번이 가장 맞는 말이네. 자, 결국 이 글은 선생님 나중에 이거 다 출력해줄게. 탐관오리를 다스리지 않고 방관한다. 중앙 고위 관리인 백성고를 비판한다. 애초에 이건 주제가 틀렸죠. 누구를 비판하는 거야? 두꺼비를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어. 자, 백성골이 나타난 후에도 변함없이 동일한 두꺼비의 모습을 통해서 동일하지도 않죠. 백성골이 없었을 때는 자기가 파리를 물고 잘난 척 하다가 즉 백성골이 나타나니까 꼼짝도 못한 상황이야. 그지? 동일하다 말 자체가 틀렸고요. 그거랑 또 조선 후기의 부정부패의 모습은 연결할 수는 없겠지. 그지? 앞에 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맞을 수 있지. 조선 후기의 부정부패가 심했는 건 확인할 수 있어. 하지만 뭐가 틀렸다? 그래, 백성골이 나타나는데도 얘가 위험을 잊지 않고 있어. 거들먹거려 똥 위에 앉아가지고 파리를 계속 잡아먹어.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만 변함이 없다는 것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이 5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외부 질문 선생님 많이 놔주셨네. 작년에 되게 선생님이 열심히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쳐 주셨네. 자, 가와는 응? 너무 더워? 응. 애들이 슬슬 이제 냉방병에 걸려서 아까 앞타임 애들이 주워달라 그래서 주셨어. 좀 세게 해줄게. 그럼 너가 추울 수 있는데 괜찮아? 더우니까 졸리지. 가에서 그래도 가는 봅시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자, 여기서 가와 나에 대한 가는 나와 달리 색채어를 통해 대상이 지닌 속성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기 지금 애초에 색채어가 가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치? 가에는 색채어가 없죠. 색채어는 푸른, 파란, 흰 그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여기서 색채어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가 있겠지? 나에도 색채어가 안 보이네요. 둘 다 없네요. 그다음에 가는 나와 달리, 그럼 이 가 문제네. 초월적 공간을 동경하며 부정적인 형식을 극복하고 있다. 자, 초월적 그 공간을 동경한다는 얘기는 나는 저곳으로 가고 싶다. 내가 원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긴 그렇지 않고요. 그지? 여기서 길이 끝난다는 게 되게 현실적인 공간이야.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지금 희망을 잊지 않겠다기 때문에 내가 어디 초월적인 공간에 가고 싶다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거네. 자, 나시를 그래도 한 번은 볼게. 이제 어디를 가나 알리바바의 참깨 주문 없이도 저절로 열리는 자동문 세상이다. 언제나 문 앞에 서기만 하면 어디선가 전자 감응 장치에 음흉한 혀끝이 날름날름 우리의 몸을 핥는다. 순간 스르르 문이 열리고 스르르 우리들은 들어간다. 스르르 열리고 의성의태에 사용됐네. 스르르 나오고 그때마다 우리의 손은 조금씩 퇴화하여 간다. 하늘은 멀뚱멀뚱 쳐다만 봐야 하는 날개 없는 키위새. 머지않아 우리들은 두 손을 잃고 말 것이다. 정작 두 손으로 힘겹게 열어야 하는 그 어떤 문 앞에서는 키위 울고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 몸을 안 쓴다 이 말이네. 우리 몸을 안 쓰게 되니까 언젠가는 우리 몸이 퇴화하여 키스처럼 날개가 있으나 날지를 못하던지 이제 너네도 많이 안 걸으면 다리도 퇴화하거나 선생님은 지금 확실히 이 손끝이 무뎌졌어. 나 그래서 왜 폰을 큰 거를 쓰는지 알겠어. 이 타자가 나 쿼티를 아이폰으로 바꾸고 아직도 지금 거의 3년이 됐는데도 쿼티 자판이 적응이 안 돼. 나 너무 힘들어. 퇴화된 것 같아 내 손의 감각이. 자, 그 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야. 그럼 얘는 나를 동그라미 해야 되지. 연의 구분이 없는 시다. 지금 가와 달리가 아니라 가도 지금 연의 구분 없지. 자, 우리 가시의 특성 연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 추측으로 마무리해서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자, 나는 가와 달리 그는 어떤 문 앞에서는 키위 뭐 하고만 있을 것이다. 그지? 뭐 할 것이다. 이건 추측이죠. 그죠? 추측으로 마무리했다. 맞는 말이네요. 그럼 가도 그래야 된다. 여기서는 봐봐. 자, 여기서는 가시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어? 뭐뭐가 있다. 뭐뭐가 있다. 뭐뭐가 있다. 뭐뭐가 있다. 우리 이거 어떤 표현이라 그랬더라? 어떤 어투라 그랬지? 맞아. 단정적인 어투라 그랬다. 즉 확실히 이거 있을까? 예를 들면 길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내가 모르는 추측이 아니란 말이야. 확실히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단정적인 어조라고 한다. 이 가에서는 이 어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지? 얘는 어떤 거 역설법이랑 그 다음에 어조, 단정적인 어조로 이 사람이 확신하고 있는 거 나온다. 그 다음에 가나에 대한 설명. 여기 가가 봄길 아까 우리 긍정적인 곳이 긍정적인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나에서는 여기 나가 어딨냐? 자동문의 세상이네. 자동문의 세상은 내가 꼼짝도 안 하는 공간이네. 여기서는 가는 긍정적인 공간이고 자동문의 세상은 부정적인 공간이겠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맞아요. 가는 긍정적인 공간이고 나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공간이다. 얘는 가가 절망적인 공간 아니고요. 관습을 중시하는 수동적 사회 아니고요. 인간 중심 이것도 아니고요. 그지? 모두 미래에 대한 가능성 아니네요. 자, 우리 아까 봄길이 우리 긍정적인 시어 봄길의 시어 특성 우리 기억했었지. 그지? 그 다음에 자, 가시의 특성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겠지? 빈칸에 집어넣는 거 이것도 잘 기억해 봅시다. 그지? 이 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뭐하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 말하는 사람의 의지적인 태도 뭐뭐가 있다 이거 의지적인 태도잖아. 그 다음에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어조라 그랬다? 단정적인 어조 반복했다.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비슷한 어구를 반복해서 의미를 강조하는데 또한 절망적인 상황을 뭐로써 우리 봄길 그 다음에 이 자연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거는 서술형 문제도 기억하면 좋겠네. 그치? 이거 선생님 나중에 출력해줄게. 요거는 딱 서술형 문제 나오기 딱 좋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또 이거는 선생님이 프린트에 안 줬을 수도 있어. 교과서 외 지문으로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단 말이야. 표현 방법은. 그치? 요거는 우리 기억을 해놓읍시다. 자,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운 것이 스며 있다는 것은 땅끝은 늘 젖어 있다. 위태로운데 아름다운 곳이 스며 있다. 이거 어떤 표현 방법이겠어? 맞아요. 역설이죠. 위태로운 곳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역설. 자, 나는 이제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 자, 슬픔이 사랑보다 더 소중하대. 어떤 표현 방법? 이것도 역설이네.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렸다. 사슴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이거는 도치 정도? 사슴의 무리가 슬피 운다. 의인법이 있겠네. 그지? 의인법, 뭐 감정이입, 뭐 이 정도 되겠네요. 혹은 도치까지 정도가 있겠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외로운데 어떻게 황홀할 수 있겠어? 이거 역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흔들리고 핀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운다.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 약간 뭐 역설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잖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냐. 없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 이건 서리법인데 뭐 어디 있으랴 하고 이거는 굳이 찾는다면 서리법이 사용됐겠네. 그럼 여기서 역설이 사용된 건 기응, 니은, 리을이니까 이거. 즉 요거 정도는 너네가 역설법 사용되는 거는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 반어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안 나올 거야. 왜냐면 반어는 전체 시를 다 제시하지 않으면 이거 반어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 구절만 봐고는 반어는 확인할 수 없어. 하지만 역설은 한 구절만 있어도 역설이 파악이 될 수 있으니까 역설법 관련된 문제는 교과서에 지문이 나올 수도 있다 하고 생각을 해야 돼. 민들레이가 너네 안 들어가. 들어가는구나 너네가.
자, 그러면 윗글에서 고쳐쓰기가 필요한 부분. 우리 이거 고쳐쓰는 거 생각해야 되겠네. 자, 보자. 띄어쓰기부터 해서 다 생각해야겠다. 나는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다. 이거 틀렸었었네, 그지? 그지? 생각이었다. 그 다음에 모른 채 하고는 띄어쓰기 잘 됐나? 이건 왜 틀렸어? 그치? 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이거는 지금 교과서와 또 다르네. 교과서에는 띄어쓰기 문제로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봐봐.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네. 이거 당연히 띄어쓰기 됐으니까 안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어. 이거는 띄어쓰기는 제대로 됐지만 뭐가 틀려서 맞춤법이 틀렸다. 이가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너의 고쳐쓰기 부분은 이 지문은 너네가 여러 번 잘 읽어야 되겠네. 어떤 부분을 고쳐 써야 될지, 맞춤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거 단어 잘 생각을 해야 되겠어. 야, 너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거 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예진아. 그다음에 한 할머니께서 병아리를 나누어 주는 거거든. 여기도 틀렸었잖아, 그지? 이건 안 들어갔네, 가는. 그다음에 덮여, 얘는 맞네요, 그죠? 그다음에 처음에는 반대하셨던 엄마도 결국은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응, 그치. 이미 그렇게 된 거니까. 가정을 얘기하면 안 되고 허락해 주셨다라고 해야 되니까 틀렸네요. 요것도 잘 체크해야 되겠네. 그다음에 우리 가족은 밤을 꼬박 새우며, 얘는 뭐가 틀렸어? 맞아요. 얘는 뭐가 틀렸어? 얘는 맞아? 맞죠. 그 다음에 가슴이 먹먹했다.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다행히 맞아? 그 다음에 여기서 틈새는 그치, 틈 사이였으니까. 그래서 얘는 I로 가야 된다. 이거 어렵네. 고쳐쓰기는 딱 정확하게 그 지문 파악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선생님이 바꿔서 낼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봅시다. 자, 가와 동일한 이유, 가의 동일한 이유는 뭐겠어? 우리 높임 표현이 잘못됐다. 그럼 높임 표현이 잘못되는 걸 찾아보라 하고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무엇이 잘못되는지 쓰는 거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르게 높임법이 잘못되는 걸 찾는 건 나와야 되겠네. 자, 이거는 이제 과한 높임이지. 즉 할인 중이십니다. 상품을 높이는 거야. 그지? 이게 높임이 잘못된 거네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 자, 다음 글을 참고해서 윗글을 고쳐 쓰려고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여기서 지금 추가, 삭제, 대치, 재구성을 너네가 잘 구별할 수 있느냐를 물어봐야 되겠네. 자, 주제와 맞지 않아서 삭제 원리에 따라서 삭제 문단이 있었어? 우리 그때 여기 있는지 봐야 돼. 그치?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본문에는 안 넣었을 수도 있어. 그지? 너네 교과서에는 들어있지만 선생님이 여기 시험지 본문에는 안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문에 그 부분인지 확인하고 저걸 찾아야 돼. 여기 부분이 있긴 있네요. 많은 있네요. 그럼 얘는 있으니까 그래, 삭제돼. 문단이 있는 거, 문장 아니고 문단이 있는 거 확인했어. 삭제 원리에 따라 앞의 내용과 이어지지 않아 빼야 할 문장이 있다. 어떤 내용이 빼야 될 내용이었어? 맞아요. 동생과 한방은. 자, 이 부분도 선생님이 원래 본문에 안 넣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찾고. 그 다음에 대치의 원리에 따라 잘못된 낱말을 대치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 얘는 왜 이거를 정답을 골랐을까? 아깝네. 그래서 다른 단어를 찾아야 되겠지. 근데 그 단어 찾는 거, 우리 바꾸는 거 여기서는 있는 건지 확인하긴 해야 되네. 그치? 틈사가 아까 있었으니까. 그치? 다른 단어로 바꾸는 거, 맞춤법 고치는 거 틀린 거 아니야, 그럼? 자, 글의 내용이 자연스럽도록 추가의 원리에 따라 내용을 덧붙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 내용 덧붙여야 될 부분이 있나, 여기에? 문단 나누는 것만 있고, 그치? 이거 바 부분 문단 크게 나누는 거 있고, 내용 덧붙여야 될 내용은 굳이 없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 그 다음에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도록 재구성의 원리에 따라 앞뒤 순서 바꾸는 거. 뭐가 앞뒤 순서 바꾸는 거였지? 몇 번? 요거네. 나네, 그지? 이거가 아닌가? 이건가? 그러면? 민들레 이름 지어준 프랑스어 민들레 병아리를 집으로 데려온 날. 요거네. 그지? 라를 먼저 올려야 되는 거네. 그치? 이거 순서 바꾸는 거 있는지 본문에서 잘 윗문거 확인해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다르게 오타도 만들어놨고 단어도 그 다음에 문장도 선생님 다른 거 넣을 수도 있어. 문단 삭제는 안 넣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걸 다 확인해가지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담화의 개념. 너네가 담화는 들어가나? 안 들어갔지. 담화 없고. 그래서 요거 맞네. 그래, 우리 기출문제 분석하고 나 문제 풀어야지. 너 지금 숙제 해야 될 게 저 하나 다 풀어야 돼 오늘. 저희 뭔데요? 응. 저희 뭔데요? 뭐? 저희 뭐예요? 이거 우리 문제지. 문제지. 걔까지 아니, 서술형도 섞여 있겠지. 이 정도면.
아, 이거 하나에 우리 다 풀어요? 다 풀어야지. 할 게 많아 우리는. 부지런하게 이제는 쓱쓱 할 수 있어. 문제 풀면 안 돼요. 너무 졸려. 듣고 있으니까 더 졸려? 야 문제 풀면 더 졸리는 거 아니야? 문제 풀는 것이. 아 더 나을 것 같아. 일단 여기까지 하고 보자 그러면은. 자 태나 아저씨. 이게 나온다고? 이게 너네 시험 봄이야? 네. 아 그래? 아 선생님 지금 너무 헷갈린다. 지금 너네 또 비상김을 또 딴 한 반도 하고 있어가지고. 자 여기서 이것도 소설이네. 소설 갈래 특성 기억해야 되겠고 말하기 방식에 관련된 문제네. 전쟁을 하듯이 지규 방법이네. 지규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전쟁 아니에요? 하고 아들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거 맞는 말이네요. 그지? 자 아들은 아빠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니은을 볼까? 니은은 봐 맞네. 여기 부분은 맞네. 그지? 엉터리라고 한 거는 아빠 말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 맞는 말이고. 자 아빠는 울타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생명체가 세우는 울타리의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디귿 맞는 거 아니야? 여우는 매일같이 자기 영토로 돌아다니며 나무나 바위 여기저기에 소변을 보지. 이것도 맞는데? 그렇네.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울타리는 그래 긍정적인 인식이야. 왜냐면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 나라의 방식대로 울타리를 만들고 있어. 근데 그 울타리를 만듦으로 해서 뭐야? 오히려 평화가 지켜진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 정답이 3번이네. 그 다음에 리을. 그렇다면 그건 전쟁이 아니네요. 울타리를 세우는 것에 대한 아들의 인식이 변화가 나타났다. 난 평화로운 전쟁이야. 역설적인 표현이다. 전쟁이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겠어? 역설적인 표현 방법인데 요거는 나중에 문학작품이랑 연결돼서 저거는 역설법 나올 수도 있어요. 아빠와 아들의 대화에 대한 설명. 아빠는 상대의 처지나 지식 수준을 고려해서 말하고 있고요. 아빠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타당성 있게 전문가의 말은 누구누구가 그런 말은 여기 없었지 그지? 아빠와 같이 아들의 말에 관심이 모이며 적극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어. 그렇겠지. 아빠는 대화의 방향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아들에게 일방적으로 뜻을 전달한다? 아닙니다. 아들과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면서 말하고 있지 그지? 아빠와 아들이 대화의 주제를 바꾸어 진행하면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모습이 돋보인다. 대화를 위해 뭐가 틀렸어? 대화의 주제를 바꾼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울타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기획하고 디귿 2번이다. 됐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선생님 또 뭐 여기도 시험 범위에 다른 학교 거가 있긴 한데 이건 내가 선생님 프린트 나중에 또 뽑아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뭐 한번 문제는 풀어봅시다 그러면. 자 뭐부터 풀 거냐면 너는 지금 2단원이 안 돼 있잖아. 그지? 그럼 2단원부터 이걸 먼저 풀어. 요거는 일단 조금 이따 풀고. 그지? 여기 있는 2단원부터 주고받는 이야기. 그지? 너도 2단원이 아예 안 풀려져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시험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2단원부터 먼저 푸세요. 그다음에 너도 2단원이 아예 없는 거 아니야? 2단원 2단원은 시간이 2단원만 먼저 골라서 풀면 돼. 여기 발전 문제 2단원 있고 너는 순서대로 풀면 돼.